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28회 물류관리사 시험 관련돼서 화물운송 내용 같이 강의를 한 저는 전표훈 교수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년도 28회 시험 관련해가지고 물류관리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운송론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좀 고득점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27회 시험을 보면서 화물운송론이 그렇게 문제를 비껴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40문제 중에 거의 한 30문제 이상은 매년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과목에 해당하고, 특히나 뭐 계산 문제라든가 그림 문제가 나오는데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숫자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법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출제 문항별로 해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파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운송의 기초,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 철도, 항공, 해상, 국제, 복합 운송 다 보시면 운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화물 운송론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1장, 2장, 3장, 4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또 1장, 2장, 3장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나머지 항공, 해상, 국제 복합 운송, 그다음에 유닛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그죠? 다른 과목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항공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항공, 해상 이런 부분들은 국제 물류랑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 복합 운송도 마찬가지고 이것까지도 이제 국제 물류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닛로드 시스템입니다. 기타 부분은 뭐랑 보관 하용론 이런 부분이랑도 연계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파트는 이건 법규랑도 관련성이 있죠. 우리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랑도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물류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과목별로 어때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나오는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화물 운송론에서는 특히나 1장, 2장, 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장, 2장, 3장 보시면 비율이 어때요? 비율이 거의 한 75%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 그 다음에 17%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2%죠? 이렇게 하면 벌써 60%가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철도 운송은 다른 시험 과목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한 4분의 3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의 기초가 그렇다고 어렵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번 나왔던 부분이고, 운송의 기초 부분은 보관 하용론이라든가 다른 과목이랑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류관련해서 이미 공부했겠지만 어떤 시간적 효용이라든가 장소적 효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또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운송과 관련된 집중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이라고 해서 우리는 화물 운송론이죠. 화물 운송론이 예전에 10회 때까지는 화물 운송론 과목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국제물류론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과목이 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론은 이건 뭐 국내 물류 위주예요. 국내 물류. 국내 물류에서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90% 이상 차지하는 게 바로 화물 자동차 운송입니다. 트럭을 통한 화물 자동차 운송, 트럭이라든가 뭐 트레일러를 통한 것들, 아니면 전용 특장차를 이용한 화물 자동차 운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30% 되고 있죠. 30%.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을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배송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배송의 합리화 시스템 관련돼서 이 부분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얘네들 합쳐가지고 거의 뭐 70%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철도 운송. 철도 운송은 한 4문제에서 뭐 5문제까지 출제되는데 보통 최근에는 3개에서 4개 정도, 통상 4개 정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 운송도 이거 법규랑 관련성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철도 운송도 법규랑 관련성이 있죠. 법규 중에 어떤 거? 철도 사업법이랑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물 운송론도 그렇고 보관 하용론도 그렇고 법규랑 또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여기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여기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법규 공부할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된다. 자, 화물운송론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 해상, 그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뭐랑 관련성이 있냐? 주로 그렇죠? 얘네들은 국제 물류론이랑 관련성이 있는데 국제 물류론을 공부 잘 해놓으시면 화물 운송론에서는 뭐 거저 먹는 거죠. 거저 먹는 거예요. 아니면 화물 운송론을 좀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우리 국제 물류론 공부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중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자, 챕터 보면 화물 운송 기초, 화물 자동차 운송,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배송 시스템 합리화 부분이 좀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가 계산 문제와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문제. 그래서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에서는 그림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수배송 관련해가 최적화를 구하는 거,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소비용법이라든가, 북소코너법, 그 다음에 보겔의 추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법. 최근에 보겔의 추정법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죠.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던가 아니면 두 개가 다 나오던가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돼서 최단 거리는 무조건 출제되고요. 시행착오법을 겪어가지고 최단 거리를 구해내는 것이죠.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아니면 두 개. 상당히 쉽죠, 이거. 뭐 경로와 관련된 걸 최적 경로를 구하는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화물 운송론에서는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 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 최대 수송량 계획.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추정법 매년 출제가 되고 얘네들도 매년 출제가 되고 얘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수송량 계획이랑 최소 비용법을 합친 문제가 있는데 얘는 문제가 사이즈가 너무 커요. 나오면 스킵을 해야 됩니다. 푸는데 10분 이상 걸리죠. 그래서 계산 문제, 낸지들 그림 문제에서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기초 부분에 가면 채트방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채트방 공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나오면 땡큐 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공식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육상 운송 중에서 우리 이제 트럭 있죠? 트럭. 그 다음에 철도 부분이 있는데 트럭과 철도가 대부분 연계돼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뭘 구하는 거냐? 트럭과 철도 관련돼서 경제적인 분기점을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 분기점. 경제적인 분기점을 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분기점이 뭐냐? 만약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한다면 여긴 서울이에요. 부산입니다. 같이 갈 때 뭐 400km 정도 되는데 이때 어디까지는 트럭으로 가고 화물 자동차로 가고 어디서부터는 철도로 가는 게 유리한가? 이때 이 경제적 분기점, 효용점을 갖다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채트방 공식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에서 이런 정도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챕터별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겠죠. 운송의 개념이라든가 이제 화물 운송 기초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운송 개념.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운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어떤 효용 부분도 매번 출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화물 자동차, 아니면 뭐 철도, 그 다음에 해상, 항공, 얘네들의 장단점, 아니면 거기 플러스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해서 걔네들의 장단점을 뭐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배송 시스템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적화, 최소비용법, 북소코너법, 추정법,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형 관련돼 가지고 최단거리라든가 최대 수송량 모형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VSP라고 해가지고 세이빙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빙 기법. 세이빙 기법이라고 해서 세이빙 뭡니까 이거? 뭔가 절약하는 거죠. 절약하는 거. 시간이라든가 거리를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경로를 갖다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수배송 시스템에서도 보통 6, 7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강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철도에 관련된 부분, 항공에 관련된 부분, 해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은 운임 부분은 언제든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운송 수단별
특징 부분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떤 법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국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제 물류론에서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해상은 어떤 개별적인 강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 충분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제복합운송 이런 것들은 뭐 간략하게 나오고요. 나와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브릿지, 랜드 브릿지라는 거. 요 문제가 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단위적재 시스템, ULS 아니면 여기 PPS, 파레트 풀 시스템. 얘네들은 뭐랑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보관, 하역론이랑 또 연계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바로 화물 운송론이죠. 점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1교시에 보면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바로 화물 운송론이에요. 화물 운송론. 세 번째가 국제물류고요. 2교시에 가면 보관하역, 보관론과 하역론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류법규. 요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화물운송론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왜 고득점이 돼요. 얘는 거의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관 하역론도 고득점이 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 4문제에서 5문제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10문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관 하역론이 계산 문제만 잘 준비하면 나머지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고득점이 잘 됐었죠. 얘도 뭐 고득점 과목. 최근에 계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 두 과목 잘 해주시고 물류관리론은 뭐 종합 과목 아니겠습니까? 얘도 좀 나오고 얘도 조금 나오고 얘도 좀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법규도 좀 나오고 종합 과목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물류 관련 법규만 잘 여러분들 극복하신다면 그렇죠.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 고득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화물 운송론 고득점 해주시고 자 물류 관련 법규는 보관 하역론에서도 물류시설법 관련된 부분이 일부 나오고요. 네, 화물 운송론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이라든가 철도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네, 물류관리론이랑 관련돼서는 물류 정책기본법 관련돼서 물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요즘 친환경 물류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류의 표준화라든가 공동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물류의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어디 나옵니까? 물류정책 기본법이 나오는데 여기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법규는 여러 과목이랑 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또 이 과락을 맞을 과목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3페이지 가면 운송의 기능이 나와요. 맨 위에 가면 박스 1번 해가지고 화물운송의 개념 및 기능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류 정책 기본법 그 다음에 2조 1호에 가면 물류의 정의가 나오죠. 물류란 해가지고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1호입니다. 1호. 제2조는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 그래서 물류란 해가지고 정의를 해놓고 있죠. 물류란 주어는 재화예요. 재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보시면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우리는 물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바다가 뭐냐면 운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물 운송이 물류의 3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왜? 운송이 없으면 일단 물류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운송이라는 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의 3대 기능 중에서도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운송이다. 그 운송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화물 운송론을 공부를 할 것이고 화물 운송론에서는 특히나 국내 물류 관련돼서 화물 자동차 운송, 그다음에 트럭 운송 공부를 하시고
트럭, 그 다음에 뭐 트레일러 이런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철도 운송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국제 물류랑 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선박,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것이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운송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앤드 서비스의 수준을 얼만큼 올려서 이걸 갖다 잘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그 중에서 비용 절감 1번이 뭡니까? 비용 절감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운송이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죠. 운송비 발생이 가장 많아요. 한 60% 정도 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관이죠. 보관 비용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죠? 뭐 그 밖에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발생하겠죠. 포장, 하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자, 3페이지 박스 1번에 보면 운송의 개념 18, 19, 21, 24, 25, 26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생산 제품이 소비되는 장소 간에는 지리적인 차이 또는 거리의 장애가 발생되는데 운송은 이러한 거리적인 부분의 문제를 원활히 연결시켜주는 재화 이동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 즉 재화의 장소적 효용을 갖다가 창출한다라는 부분, 이게 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다 공부했겠지만 물류 관련해서 공부했죠. 물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운송이라는 놈은 어떤 효용을 나타낸다? 그렇죠. 장소적 내지는 거리적 효용을 나타낸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장소적, 거리적인 격차 또는 에러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보관은 뭡니까? 얘는 시간적이죠.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형태적 효용 이런 것들도 있죠. 형태적 효용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유통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통 가공 같은 걸 통해서 형태적인 효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소적인 효용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도로,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데 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딱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운송과 관련된 비슷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이라든가 분류사항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운송이랑 수송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거의 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운송, 수송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문적으로 본다면 운송이란 것은 수송에다가 배송을 갖다가 합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또 이제 운송, 우리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송은 수송 플러스 배송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운송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운송비는 수송비 플러스 배송비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수송은 뭐고 배송은 뭐냐? 수송은 장거리 운송이에요. 장거리 운송. 대형 차량을 통한 장거리 운송, 특히 거점과 거점별로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 수송이라고 하고, 배송은 이거는 단거리 운송이에요. 주로 소형 자동차를 통해서 단거리 운송하는 것이다. 우리 딜리버리라고 해요. 딜리버리. 어떤 영업소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최종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거. 이거 단거리 운송, 배송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 수배송이라고 하고, 수배송은 운송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을 나타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운송과 관련돼서 특징이 뭐 한 7, 8가지 나오죠. 보면 운송에 대한 수요는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파생적 수다.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운송에 대한 수요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파생적인 수요의 성격을 띈다. 운송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운송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재화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송이 파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자체만으로는 어떤 개념이 없고 얘네들은 재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얘네들이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운송이다. 그래서 운송은 파생적 수요의 성격을 갖는다. derived demand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운송의 목표는 신속 정확성과 더불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예를 들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뭐 신속이나 이런 것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야 돼요. 3S, 1L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3S는 뭐예요, 이거? 하나, 첫 번째 뭡니까? safely, surely. safely 뭐예요, 이거는? 안전하게. 그 다음에 surely는 이건 뭡니까? 뭔가 확신을 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speed이죠, speedy.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거는 안전하게. 이거는 뭐 surely 확실하게 신뢰성을 주고 이런 것들이죠. 1L은 뭡니까? 로우 코스트, 로우 코스트. 그래서 비용 절감, 로우 코스트 필요하고 신속, 그다음에 정확. 정확은 뭐 이거 surely랑 관련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물류의 효율성, 합리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때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얘네들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특히나 3번, 운송과 관련해서 3번이 중요하죠. 최근 운송은 소량, 다품종, 그 다음에 다빈도 배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특히나 뭐 전자상거래가 아주 급격하게 그 시장 자체 커지고 있죠. 전자상거래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익숙해졌고 그게 편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량으로, 그 다음에 품종은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용하니까 그때그때 계속 발주가 있단 말이죠. 다빈도 배송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효용의 창출 관련돼서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자, 선박을 통해서 어떤 뭐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고 있어요. 아니면 소고기 이런 게 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얘네들은? 가고 있는 동안은 재고상품이에요, 재고상품. 재고상품이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먼저 따가지고 중간에 이동하는 중에 후숙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열매 같은 것들이 익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때는 시간적 효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적 효용. 시간적 효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장소적 효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장 큰 효용이지만, 이동 중인 재고가 있죠. 이동 중인 재고인 경우에는 뭐가? 시간적 효용이, 그렇죠, 같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7번에 나오죠, 7번. 운송용 재고는 일시적인 거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5번에 보면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의 항상 60% 정도, 물류비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커요. 그 다음은 이제 보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착출되고, 그 다음은 포장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얘가 1번인데 1파트인데 한 60% 정도 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줄이는 게 바로 제3의 이권이 될 수 있다. 이권이 될 수 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의 6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감이 기업의 이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물류관리론 제1장에 보면 계산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류비 뭐 감소가, 그렇죠? 물류비 감소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계산 문제 있었죠.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번 보면 운송은 재화의 상품 가격 조정 및 안정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운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수급이란 건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다 공부했지만 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 P예요, P. 이 수량, 물동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Q가 있습니다. 원점이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우상향하는 이 곡선을 갖다 우리는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뭐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대부분 곡선으로 돼 있죠. 얘네들이 만나는 곳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쵸? 여기서 균형 가격, 여기서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어때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운송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가격이 내려오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운송이란 건 수급 조절하는 기능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매우 크다. 또 하나 가격 안정화. 수급 조절 기능이 있다라는 건 가격 안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상품 가격 조정 및 안정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7번 일시적인 재고. 운송 중인 재고는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8번 보면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높은 곳에서 그렇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떤 걸까요? 보시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효용 가치를 어떻게 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용 가치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때요? 효용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8번 보면 다시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효용을 창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9번 운송 효율화는 생산지와 소비재를 확대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다. 자, 운송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격지자간이라고 그래요. 격지자간. 멀리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운송이에요. 운송. 어떤 장소적, 거리적 격차죠. 장애 내지는 격차라고 합니다. 이걸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운송이다. 운송. 그러다 보니 생산지와 소비재를 확대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면 운송 관련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도 출제가 또 되고 있죠.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배송은 뭐냐? 수송은 뭐냐? 이걸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배송,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화물을 물류 거점에서 수취인에게 보내는 행위 근거리 운송이라고 해서 근거리 운송. 영업소, 물류센터, 그렇죠? 물류센터라든가 영업소에서 얼로 최종 목적지 누구겠어요? 이거 수요자죠, 수요자. 수요자한테 보내주는 것 이걸 우리 배송이라고 한다. 근거리 운송이에요, 근거리 운송. 두 번째, 거기에서 수송입니다. 화물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기타의 기관에 의해서 어떤 지점은 뭡니까? 거점이죠. 거점. 거점. 영어로 하면 노드예요, 노드. 모드가 아닙니다. 노드예요, 노드. 모드는 운송수단이고요. 노드죠, 노드. 거점에서 어떤 거점까지.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노드에서 노드로 옮겨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송이다. 그러다니까 얘는 장거리 운송에 해당한다라는 거. 대형 트럭을 통해서 20톤짜리 큰 것들 있죠. 아니면 트레일러 이런 걸 통해서 장거리 운송을 하는 것이죠. 수배송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3번에 보면 운수란 단어도 있어요. 우리 운송이란 단어도 있지만 운수란 단어도 있다. 근데 운수는 이건 법상 용어야. 법에서 이용하는 용어다. 어느 법?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운수라는 단어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아니죠. 운수사업법이에요.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화물 운송업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선. 주선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물류관련 법규에 가면 물류정책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국제물류 주선업이라는 게 나와요. 타인의 어떤 의뢰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을 이용해서 업을 하는 것, 우리 국제물류 주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물 자동차에서도 주선업이에요. 주선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포딩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화물운송 가맹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맹업. 이 세 가지 업, 화물운송업, 주선업, 가맹업, 이 세 가지 합친 게 바로 운수업이에요. 운수업. 그래서 운수라는 단어는 법상 용어다. 운송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르다. 여기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으로 합쳐져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운수라고 한다라는 거. 집화라는 단어도 있죠. 집화. 집화라고 하기도 하고 집하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물류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자는 침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침하자. 일본식 표현입니다. 하자는. 이거야 이거. 하물, 일본에서 하물이라고 그래요. 하물. 우리는 보통 화물이라고 그러죠. 이건 화물이고 이거 화물. 일본 아이들은 하물이라고 그래요. 일본 아이들의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상법에 보면 선하증권이라고 돼 있죠. 이건 상법상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짐 하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바꿔야 돼요. 이것도 선화증권 아니면 BL로 해가지고 Bill of Lading 이렇게 바뀌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집화는 뭐냐? 영어로는 픽업이라고 그래. 픽업. 픽업 앤 딜리버리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픽업이에요. 화물을 발송지에 있는 물류 거점에 모으는 것 해가지고 화물을 모으는 거예요. 물류센터에 있으면 화물이 모이죠. 물류센터 하나의 집화가 되는 곳이고요. 아니면 철도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부두라든가 이런 데 다 물건이 모이는 곳이죠. 집화라고 합니다. 집화. 5번에 보면 일관수송. 일관성 있게 수송을 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일관성 있게 화물의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죠. 이거 일관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팔레트와 컨테이너라는 거예요. 팔레트 컨테이너 한번 봉인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죠. 물론 환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운송수단이 바뀌어가지고 환적할 수는 있겠지만 포장은 뜯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라는 거죠. 일관운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복합자가 붙으면 복합이란 건 두 종류 이상이에요. 환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얘는 실제로. 그래서 복합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으면 두 종류 이상이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거죠.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거. 이건 복합이다. 복합운송이다. 복합운송. 복합운송인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일관운송을 한다는 건 환적이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어때요?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 특히 컨테이너는 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봉인이 한번 딱 실링이 되면 뜯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포장을 뜯지 않고 쭉 간다라는 거죠. 복합 일관 운송이다. 그래서 복합자가 붙으면 두 종류 이상의 운송선이 연계되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차와 공차인데 영차, 공차 되는데 영차는 뭡니까? 한자로 보면 찰영자.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꽉 차 있다라는 거. 꽉 차가지고 가는 거 영차라고 하고요. 공차는 허공이죠. 허공. 비어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빈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 의미 없죠. 그러면 꽉 찬 상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갈 때는 꽉 차서 가는데 올 때는 비어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차와 공차. 그래서 어떤 걸 높여야 돼요? 영차율을 높여야 돼요. 출제가 잘 나오는 표현이죠. 영차율을 향상시켜야 된다. 향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 제고시킨다라는 거, 제고. 영차율은 향상시켜야 되고, 공차율은 어때요?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 이건 떨어뜨려야 된다. 공차라는 건 벼서 가는 거잖아요. 비면 안 돼요. 그래서 갈 때도 영차, 꽉 차서 간다는 얘기죠.
올 때도 되돌아올 때도 영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차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꽉 차서 가는 거 이거는 복하운송이다. 복하운송. 다시 복자야 다시. 왔다가 다시 갈 때도 꽉 차서 화물이 꽉 차서 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 복하운송이란 편도운송을 한 이후에 귀로하는 경우에도 트럭에 적재하며 화물을 영차해서 영차는 복하운송이다. 영차는. 그다음에 혼재운송이라는 게 있죠. 혼재란 단어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consolidation입니다. consolidation. 이거를 혼재라고 해요. 혼재. 내지는 뭐 다른 말로 하면 혼적이라고 그래요. 혼적. 이거 뭐예요? LCL 화물을 뭘로? FCL로 만드는 거죠. 레스 컨테이너 로딩을 갖다가 풀 컨테이너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혼재다. 하나의 화물 자동차에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함께 적재해서 운동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물류의 공동화죠. 물류의 공동화라고 한다. 우리 이미 물류관리론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류관리를 공부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종합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간다라는 거죠. 화물 운송론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혼재다, 혼재. 화물의 공동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공동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빌리는데 $100야, $100. 근데 나는 3분의 2밖에 채우지 못했어. 나머지는 비어있다라는 거죠. 3분의 2만 채운 상태로 가도 $100를 내야 돼. 근데 좀만 기다렸더니 여기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애가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에다가 3분의 2만큼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의 친환경 물류 측면에서 보면 3분의 2짜리 한 번 가야 되고 3분의 1짜리 또 한 번 가야 되죠.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번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친환경 쪽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비용 절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랑 관련성이 있다? 물류의 공동화랑 관련성이 있는 단어다. 근데 마지막으로 특성인데 특성은 주로 뭐 DHL이라든가 UPS라든가 이거 다 아시죠? 페덱스라든가 특히 어디에? 항공에 있죠. 항공. 꾸리어라고 합니다. 꾸리어. 특별 운송의 줄임말이다. 택배라든가 특성 꾸리어, 그 다음에 소화물 일관 운송 등으로 혼용된다. 꾸리어 서비스는 특히나 국제 특성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박스 2번 운송 체계의 3대 요소 모드, 노드, 링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